덕택에 이게 100회까지 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100회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700일이 지났다는 소리인데, 약간 뭐 이 방송을 안 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편히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국제정치 이거 뭐 그냥 국민들이 말이죠. 좋은 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의 가십을 좋아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정치 얘기 많이 하는 나라는 복잡한 나라예요. 대통령이 말이야 탤런트 누구 좋아한대, 그거 가지고 입방아 찢는 나라가 사실은 더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새 뭐 국제정치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촬영을 하고 강의를 하는 그 기본 철학이 국제 시사 문제를 학술적으로 설명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비관적 뭐 낙관적도 아니에요. 가장 현실에 가까운 설명을 한번 제시해 본다. 그래서 나의 분석은 틀리거나 맞는 것이지 뭐 분석이 정확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평을 해야지 다른 식으로 쟤는 뭐 여다 야다 우다 좌다라고 평하면은 안 되는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의 이슈는 아무래도 일본이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뭐 아주 시끄러운데, 국제정치와 개인이라는 거, 요거는 하나의 그 학술적인 방법론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보면은 후세인하고 부시하고 싸웠다라고 그러죠.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국가를 얘기할 때도 개인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는 아예 그 공부하는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이 터졌다 그러면은 이것이 왜 2차 대전이 터졌을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야. 히틀러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아마도 2차 대전 안 났을지도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아니지, 히틀러가 아니라 그 나치 독일이라는 국가의 속성 때문에 전쟁이 안 날 수가 없었을 거야. 아니야. 옆에 있는 나라들이 바보 같고 독일이 힘이 세서 그 빈 공간을 밀고 들어간 거야. 이렇게 세 가지. 1. 그 휴먼 레벨입니다. 그래서 레벨 1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2. 국가 차원, 사회 차원. 예를 들어서 막스가 자본주의 국가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거는 바로 두 번째 차원에다 초점을 맞추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지, 힘의 균형이 깨져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이제 세 번째 차원, 시스템 레벨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한일 관계 보니까 이거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국가 사회의 속성차, 이거로 설명하기보다는, 또는 국제 구조의 힘의 뭐 이거로 설명하기보다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개인의 변수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레벨 1 어프로치로, 그러니까 레벨 1의 입장에서 한일 관계를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많은데 일본은 급이 다른 강대국입니다. 그걸 한국 사람이 잘 몰라요. 급이 다른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그런 얘기를 뭐 우리가 공부하고서 좌절하자가 아니라 그 괜찮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써놓은 그런 자료에 기초를 해가지고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 어널리시스라고 그랬죠? 부시하고 후세인인데 이 사람이 왜 얘를 이렇게 미워했을까? 여기 사적 감정이 들어가요. 인간들은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서 할 수가 없는데, 부시의 아버지가 후세인을 박살을 냈었죠. 그게 이제 걸프 전쟁이라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 후세인을 그냥 놔뒀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전략은 저는 그 모슬 나라의 군사력을 다 제거해버리면 그 나라는 그냥 저절로 끝나는 거야. 그 미국의 대전략이, 뭐 유럽의 전쟁이 그랬습니다. 적국의 군사력을 괴멸시키면은 그러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공화국 수비대를 다 없애놨는데 후세인이가 살아있는데 보니까 후세인이 이라크 주민을 그냥 지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미국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대전략이 바뀝니다. 독재국가랑 싸울 때는 그 독재국가의 힘의 원천은 그 나라의 군사력이 아니라 독재자 그 자신이야. 독재자를 제거해야 돼 라고 해서 전쟁 전략이 바뀌는데, 그래서 아버지 부시는
공화국 수비대를 깼지만은 아들 부시는 후세인을, 그런데 후세인을 공격하게 될 빌미가 된 거가 이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암살 음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진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아들이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처칠하고 히틀러 이 사람들 2차 대전 얘기할 때 영국은 그때 챔피언입니다. 독일은 챔피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영국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독일이 챔피언 됐을 겁니다. 바로 이 두 사람 전부 다 권력지향의 인간이죠. 히틀러도 어떤 영국의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히틀러가 미친놈이 아니야. 그냥 그 나라의 명예와 권력과 자기도 이제 권력욕이 있는 인간인데 그냥 보통 나라의 보통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봐도 된다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A.J.P. 테일러라는 학자가 그 유럽 역사를 쓰면서 히틀러 뭐 보통 정치가 아니야? 라고 썼다가 아주 곤혹을 치렀는데 보통 정치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후르시초프 케네디 뭐 여기도 다 그 사감이 있습니다. 케네디는 젊은 사람으로서 후르시초프는 이 어린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죠. 그렇지만 나는 뉴 프런트의 젊은이로서 저는 영감한테 내가 지원 안 된다는 그런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레이건하고 고바초프는 둘이 되게 친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반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일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실제로 느꼈고 그거를 둘이 친해도 너희 나라는 없어져야 돼 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 냉전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도 중요한 스토리가 나오죠. 이 케네디하고 후르시초프에게도 중요한 스토리가 나오고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휴먼 레벨 어프로치를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이게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공부할 때 회고록을 읽으면 좋습니다. 뭐 닉슨의 회고록이라든가 케네디의 회고록이라든가 뭐 케네디는 뭐 재임 중에 죽는 바람에 회고록을 못 남겼는데 그 연구한 학자들이 회고록 비슷한 걸 많이 썼죠. 예, 우리나라 얘기 잠깐 할게요. 이동원 장관이라는 분이 38에 대한민국 외무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1926년생인데 하여간 32의 박사를 받아와서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뭐 38세 최연소 나이로 12대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리고 일본하고 한일 회담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고 그랬었죠. 이 사람이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쓴 건데 여기서 그 레벨 1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그 회고록 비슷한 책인데 대통령을 그리며라는 책의 한 챕터가 푸대접 받은 닉슨의 온유월 서류 복수. 닉슨이 바로 1960년에 케네디랑 붙어가지고 대통령에 떨어졌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원래 닉슨이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인물 같은 거 봤을 때 처음으로 텔레비 토론을 했는데 그때 케네디는 잘생겼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파죽지세로 그래서 TV 스타가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나가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사에서 닉슨은 끝났다. 닉슨은 끝났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1966년에 케네디가 되고 그 다음에 존슨 대통령이 돼가지고 월남전쟁을 하는데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하고서 66년에 아시아 순방여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시아를 제대로 공부하고 월남을 공부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하겠다고. 그래서 66년 9월에 마닐라 정상회담 조금 앞뒀을 때 1박 2일로 서울 땅을 밟았다. 근데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닉슨은 끝났다. 주지사도 떨어지고 대통령도 떨어지고 저 사람이 앞으로 뭐가 있겠나 하는데 여기 왔는데 하나 그때만 해도 닉슨의 짧은 걸음걸이가 후일 우리의 목에 들이댈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정말로 나 이외에 전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동훈 장관이 이 사람이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한테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시고 시간을 많이 내주시고 장관들 다 데려다가 청와대에서 만찬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 끝난 사람 아니야. 뭐 그것까지 해줄 필요가 있겠어. 뭐 당신이 그렇게 원하니까 뭐 그냥 뭐 만나기는 하지. 커피 한 잔 했습니다. 커피 한 잔만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만 하고 나갔는데 여기 등장인물들 사진이 나옵니다. 그때 미국의 그 대사가 브라운 대사예요. 그때 한국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럴 만도 했어요. 그 존슨 대통령하고 아주 친했거든요. 그리고 월남에 한국군 보내주고,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미국 정치가를 아무리 끝난 정치가라 하더라도 만난다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그 머뭇거린 점이 있었죠. 근데 이동훈 장관은 만나셔야 됩니다라고 적극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라운 대사가 그래도 닉슨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밑에서 부통령을 8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홀대할 수 없다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장관들을 다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안 해주면은 여기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날 또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장관들하고 저녁을 약속을 해놔서 거기 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동훈 장관은 혼자 갔습니다. 그래도 이동훈 장관은 혼자 갔어요. 갔더니 그 미군 장군 몇 명하고 그 밥 먹는데 썰렁한 분위기에서 닉슨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 닉슨이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 텅 빈 방에서 그 공허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동훈 장관 눈에 딱 스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동훈 장관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저녁을 먹은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외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닉슨 대통령한테 내가 기생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기생집 그러면 게이샤죠, 게이샤. 그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그 닉슨 대통령이 그럼 갑시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은 의전상으로 우리나라 외무장관하고 미국 옛날 부통령하고 둘이 가긴 뭐하고 미국 대사가 껴야 되죠. 근데 또 하필 미국 대사가 그 다음날 일이 있다고 자기는 못 가겠다고 그랬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닉슨 대통령이 그러면은 뭐 여기서 차나하고 얘기를 합시다 해가지고 얘기를 몇 시간을 했대요. 그런데 이동훈 장관 얘기로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잘하고 말을 청산유수로 하고 국제정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미국 역사상 말이죠. 가장 그 지식이 탁월한 대통령 중에 하나로 닉슨을 뽑습니다. 닉슨은 키신저급입니다. 그 실력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고 나서 딱 2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닉슨은 뭐 박 대통령하고 점심도 못하고 끝냈다고 이렇게 썼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어떻습니까? 재밌는 얘기죠. 피곤하지 않으면 아직 시간도 초저녁인데 제가 기생집으로 모실까요? 그때 가자 그러고, 근데 안 돼서 여기서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다른 나라, 닉슨은 동남아와 일본에선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닉슨이 딱 됐을 때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박 대통령이었다. 그때 잘해줄 걸. 예상대로 닉슨은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이게 돌아서군요. 닉슨 독트린을 제창한다. 아울러 닉슨 독트린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간 게 7사단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으로 중얼거리기는 한국 저거 지 힘으로 지키라고 그래 라는 말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서 빨리 장관들 빨리 미국 가서 그 대통령 만나고 오라고 그러는데, 자기도 달려가고, 자기는 그때 현직은 아니었습니다. 현직 장관 달려가고 백악관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마음 안 들면 백악관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랬더니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내가 8월 달에 휴가를 가는데 캘리포니아로 오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캘리포니아의 그 남쪽에, 로스앤젤레스 남쪽에 닉슨 자기 집이 있어요. 요마린다라고 아주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 가면 지금도 닉슨 대통령 기념관 있고 뭐 헬리콥터 착륙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되면은 그래도 뭐 헬리콥터 타고 가니까 뭐 조금 괜찮겠다 했는데, 글로 오지 말고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놀러 가는데 거기 호텔로 오라고. 대통령이 차 타고 호텔 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회고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로비에서 닉슨이 서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로비에도 안 서 있었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 저쪽 뒤에 서 있더래요. 그리고 맞아주러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까지 걸어갔고, 그랬더니 뭐 이상한 놈 자기 친구를 데려다가 밥을 같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모욕받은 적은 없고 그때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일이 이렇게 후회될 수는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을 잘 잡아야 되고 개인관계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뭐 별 추파를 다 던졌습니다. 제주도를 미국의 군사기지로 내주겠다는 등 추파를 던졌고 그것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또 박정희 대통령도 대단해요. 그 꿀리는 거를 각오하고 모욕을 각오하고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모욕을 감수하고 갔다 와서 그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장관한테 야 정말 내가 그러면서 그 이 회고가 쭉 나와요. 이 사람 책에 보면은 와 이런 것들을 저 사람들은 그래도 했구나 하는 내 약소국의 피해를 옛날 케네디 친서 사건으로 버거 대사에게 당한 것 이상으로 비참하게 맛보아서 난 그날 비통함의 연속이었어. 이 얘기를 젊은 장관한테 풀어놓은 거 이것이 그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약하던 나라가 지금 세계 10등 됐는데 이런 그 참 스토리들이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원 장관은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간다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닉슨 있는 동안에. 그래서 10월 유신도 했고 핵폭탄도 만들려고 그랬고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그것이 악수로 작용한 것 같다라는 뭐 이거는 뭐 이 사람의 분석이지만은 능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개인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오늘 우리나라 지금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지금 온 국민이 일본 놈들 다 죽일 놈 해가지고 몰아가는데 저는 이 사건의 발단이 그 개인과 개인 간의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레벨 1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아베와 문재인의 다툼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유니클로 때문에 이 사건이 났습니까? 렉서스 때문에 이 사건이 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렉서스를 타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야지 걔네들이 현대를 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끔 가다가 애플 쓰면 안 돼요. 아니죠. 우리가 애플을 쓰니까 미국이 삼성을 써주는 겁니다. 그건 두건이 박건이지. 우리가 애플 안 쓰면 미국은 삼성 안 씁니다. 이런 거는 싸마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리고 싸마는 이런 것을 쓸 때는 내가 같이 부딪혔을 때 쟤는 깨지지만 나는 안 깨질 때 그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데 최근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이 책이 지금 교보가면은 제일 잘 팔리는 사회과학 넘버 1에 꽂혀 있더라고요. 종족주의가 뭘까? 종족주의, 민족주의라고 쓰려고 그러다가 종족주의로 바꿔 쓴 겁니다. 이분들이. 중국한테서도 우리가 똑같이 하면은 중국이 그럴 때 우리가 똑같이 반응을 하면은 반일 민족주의입니다. 근데 중국한테는 똑같이 반응을 안 해요. 오로지 일본한테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한 의미의 민족주의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반일 종족주의라고 그랬는데 이 책은 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학문의 기본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틀리면은 아무리 옆에 있는 설명이 좋아도 틀리는 거예요. 원재료가 틀리는데 어떻게 맞는 설명이 나오겠습니까? 그 데이터 앤드 티어리 앤드 데이터 뭐 학문하는 건 그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더 중요해요. 데이터가 틀리면 아무리 티어리가 좋아도 좋은 설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 나와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위안부 어떤 책에 보면 위안부 평균 연령이 27이라고 써있는 책이 있습니다. 27은 소녀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위안부 그러면 소녀로 그냥 딱 머리에 기억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바꿔놓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길을 끊느라고 못을 박았다. 그래서 못이 독립기념관에 있는데 어느 기자가 이건 일본이 박은 못이 아니다 그래서 그 못을 독립기념관에서 치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풍수 같은 거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가 꺾인다라는 생각을 원천적으로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박았다고 나라가 기가 꺾이면은 못 바꾸면 기 끊는다라면 굴은 왜 뚫어요 그러면은? 아니 대관령이 못 바꾸면 기가 끊어지면은 그 굴을 뚫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이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책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우리가 틀리면은 그럼 맞짱 토론을 하자. 역사적으로 맞고 틀리는 거 팩트가 맞냐 틀리냐를 따지고 해야지. 그거 원천이 틀리면은
어디 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관계는 몰라도 특히 일본하고의 관계는 퍼스널합니다. 1차원적이에요. 그리고 종족주의 뭐 이런 데 자꾸 호소를 하고 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좌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하고 싸우는 게 우파들도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학자들끼리 그런 말이 있어요. 일본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학자가 일본 얘기하면은 하여간 뭐 손에 득볼 게 없어. 득볼 게 없어.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일본한테 그러니까 일본 무라야마라는 사람이 일본 사회당인데 95년에 그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이 사람의 반대하는 일본 정치가가 일본이 좋은 일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좋은 일도 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놈들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라고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라고 그리고 뭐 그때 강택민 중국 주석이 이제 또 뭐 일본은 난징 대학살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놈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르장머리라는 말을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 번 썼습니다. 일본 신문에 그 버르장머리라고 가닥간으로 크게 일면에 나와가지고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다라고 일본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버르장머리 근데 고쳐줬나요? 그때 저 말 안 했으면은 IMF가 안 왔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지금의 정설입니다.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돈을 무지하게 많이 꽂았는데 막 달러가 막 꺼질 때 없어질 때 일본한테 그것 좀 봐달라 그랬더니 일본이 못 봐주겠다. IMF 통해서 해결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다가 오히려 안 됐죠. 대통령의 버르장머리의 그 대표적인 것이 독도에 저반시설 만들고 뭐 독도를 이제 우리 거로 만들고 뭐 이런 바로 요 무렵에 또 일본 자민당이 1988년에 독도 영유권을 포함시켰다. 이게 그 모든 사건은 구건이 박건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독도가 왜 우리 걸까? 독도가 우리 거인 이유는 우리가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밀리터리 컨트롤 오버 독도 아일랜드 그래서 독도가 우리 거예요. 군사력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땅은 테리토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게 우리 거다고. 그러면 만주는 누구 거나요? 역사적으로 우리 거면 만주도 우리 거일 수 있어요. 근데 만주 우리 거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고구려가 우리라면은 요새 또 고구려가 우리 아니라고 중국은 얘기하죠.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역사 전쟁인데 독도가 우리 거인 이유를 국제정치학적으로 말하면은 국제정치학자들은 그럽니다. 이 섬 둘이 싸워요. 이거 누구 거냐 그러면은 국제정치학자들은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건 네 거야 그럽니다. 국제정치에서는 그렇게 본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영토는 쉬지 않고 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영토가 안 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15년부터 1965년까지 150년 동안에 770번의 영토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영토 변경만. 바로 이 독도 같은 것도 우리가 싸움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군사개혁이 들어가는데 독도에 이 비행기를 날렸습니다. 우리 그분 김영삼 대통령이 좋아요. 군사력으로라도 지킬 의지가 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보는 사람은 의지를 보지만은 우리처럼 이제 학문적으로 보는 사람은 슬픈 그림입니다. 이 비행기는 작전 반경이 550km입니다. 그런데 독도까지는 왔다 갔다가 약 600km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사진만 찍고 와야 되는 비행기예요. 가볍게 하고 가서 전투용 이거 전투 못합니다. 저거를 띄웠다? 아니 그래도 규격에 맞는 무기를 가져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저 비행기로는 아닌데 보세요. 요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546km입니다. 작전 반경이. 그런데 여기 포항에 이게 있어요. 우리 독도까지가 263km래요. 근데 얘는 어디가 제일 가깝냐면 대구에 있는 그 공군기지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약 300km 되지 않겠어요?
정말 사진만 찍고 와야 되는 비행기입니다. 정말. 이거 가지고 못 싸워요. 이거 가지고 싸우려면 공군이 안 됩니다라고 그럴 겁니다. 일본 비행기 뜨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그때 어떤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냐? 일본은 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F-15J라는 비행기인데 얘는 1965km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F-16은 독도 가서 5분 날 수 있고 얘는 독도 가서 80분 날 수 있고 5분 나는 거하고 80분 나는 거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은 얘를 177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한 대도 우리가 갔을 때 한 대도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해군도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해군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해군을 이런 배를 그때 6척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한 척도 없었습니다. 이 배는 반경 500km, 그러니까 직경 1000km 내에 있는 모든 표적을 보고서 죽일 수가 있어요. 동해바다에 2대가 들어오면 동해바다가 꽉 찹니다. 저 배의 작전 반경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거는 이게 더 새 거예요. 일본이 지금 이거 작년인가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이거 1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값이 또 올라서 1조 6,500억 원입니다. 보세요. 200개 이상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고 반경 500km, 그러니까 직경 1000km죠. 200 목표를 동시 추적 가능하며 한꺼번에 24개 표적을 추락시킬 수 있다. 이게 꿈의 전자군단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한 대도 없었어요. 근데 일본은 그때 6대 있었는데 우리 군함이 거기 갔습니다. 일본 군함은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일본은 왜 안 나왔을까? 한국은 갔는데 지키겠다고. 네. 동해바다의 넓이가 97만 8천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지스 한 척이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78.5입니다. 이지스 2척이 들어가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싸우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때 제가 우리도 이지스함을 가져야 된다고 썼습니다. 얼마나 내가 욕을 먹었는지. 영국도 안 가진 이지스함을 가지지 않은 너는 정신이 있냐라고 그 무지막지하게 비싼 한 대에 1조짜리니까 그거 없으면 독도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지스 3척 가지고 있고 일본은 이제 다 가지면 8척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신문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이지스가 이제 완성돼서 우리가 이러하면 세종대왕함이라는 게 일본 이지스함인데 그 글을 썼더니 그 신문사에서 제목을 감동스럽게 이지스함 한 척에 가슴이 벅찬 까닭은 해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거 한 척이 이제 가서 지킬 수가 있게 돼요. 싸우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이 본때를 보여주라고 저놈들한테 버르장머리를 고쳐줘 할 때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거기 가야지 고쳐주죠. 근데 지금은 갈 수 있어요. 우리 F-15K라는 비행기 우린 60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지스함 3척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싸울 수 있습니다. 양으로 일본이 많아요. 일본은 F-15J 202대, 우리는 60대, 우리는 이지스 3척, 그리고 쟤네들은 8척, 이거 지금 현재 7척 됐을 거예요. 그럼 뺏기지 않느냐? 저는 안 뺏긴다고 보는 이유가 가서 1대1로 바꿉시다. 우리 거 3척 깨지고 걔네 거 3척 없어져요. 우리 비행기 60대 추락, 걔네들 60대 추락. 그럼 일본이 이기겠죠? 그런데 일본은 독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만큼 피를 흘릴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꼭 더 많아야지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신문에 이렇게 이지스함 한 척의 가슴이 벅찬 까닭은 저거는 신문사에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붙여준 겁니다. 군함 한 척에도 가슴이 벅찰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어디 공군부대에 가서 강의했더니 사진 한 장 주는데 F-15K가 이제 날고 있죠. 이제 이거로는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본은 안 오고 우리는 갔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잡지는 지금 없어졌어요.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라는 이건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괜찮은 지금 이코노미스트지에 해당되는 잡지인데 이 잡지사에서 혹시 한국하고 일본하고 조금만 서만 나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라고 뭐 말레이시아 뭐 저쪽 그 인도네시아 사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100% 다 알아요. 왜? 저 사진을 봤거든.
독도 위를 날고 있는 F-16 사진을 봤거든요. 그렇게 이제 전 세계에 이 섬은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 섬이라고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그런데 이 잡지사에서 어느 나라 섬이라고 대답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만은 말레이시아와 대만 기업에는 66.7%, 호주는 58.8%, 인도네시아 55, 54.5, 홍콩 50, 서양 애들도 일본 땅이라는 데서 6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대답이 거기서 도발을 하는 나라가 한국 같아 보여서, 도발을 하는 나라가 한국 같아 보여서, 그래서 일본은 그냥 수주도 안 되고 코푸는 그런 결과를 얻어갔습니다. 버르장머리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 2년이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IMF 맞고, 이게 바로 그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내가 이제 그 강의할 때 어쩌다가 이제 못 지우고 옵니다. Sea of Japan이라고, 뭐 대부분 인터넷에 있는 지도에 80~90%가 Sea of Japan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 지우면은 듣는 분들이 막 화도 내고 그러는데, 중국 공식 지도의 동해 이름입니다. 일본해. 왜 이건 항의 안 해요? 그리고 이쪽이 동해면은, 이쪽이 이 바다가 동해면은 이 바다 이름은 서해래야 맞죠? 왜 이거는 황해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가서 보세요. 누런 바다인지. 여기서 보면 누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누렇지 않아요. 중국이 말하는 거, 그래서 종족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해면은 이거는 서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얘는 동해, 얘는 황해. 그런데 중국의 공식 지도,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해서 오늘 또 다시 찾아봤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뭐 다 찾아봤는데 역시 그냥 일본 이 지도를 그냥 중국은 일본해라고, 중국 공식 지도에 일본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동해는 여기거든요. 중국의 동해는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해예요. 그러면 중국은 왜 우리가 너네랑 친한데 이름 안 바꿔주니? 네, 참. 멕시코하고 텍사스 사이에 있는 큰 마니안에 있습니다. 걸프 오브 텍사스 아닙니다. 걸프 오브 아메리카 아닙니다. 걸프 오브 멕시코인데 아무도 그거 가지고 미국에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때 얘기예요. 뭐 문재인 정부발 한일 관계 파탄의 공포라는 칼럼에서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IMF 당할 때 일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앞에다 쌓여 있었거든. 독도 문제, 뭐 비행기 날리는 문제, 모든 거를 일본을 약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서 결정타를 그냥 매급버릇하는 그런 식으로 최근에 그 기사들이 다 나오죠. 당시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이 극도로 싫어하던 정적 박태준 씨를 일본에 보내. 왜? 이 사람 포항제철 만든 사람이죠. 일본하고 아주 완전 일본 통이죠. 강교회철을 만기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은 거절하고 IMF로 가라고 했다. 그리고 일본에서 교수하는 한국분인데, 일본은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버텨왔지만 한국이 섣불리 빚더미를 늘리다가 잃어버린 5년도 못 견딜까 걱정된다.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지금 한국의 그 대외 행보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르장머리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은 그 당시 얘기를 다시 거꾸로 다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죠. IMF 때 얼마나 그 상황이 처절했는지. 미국 유학 갔던 사람들 그냥 다 눈물 머금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도무지 딸아를 보내줄 수가 없구나. 800원 하던 것이 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이 3배가 되고 생활비가 3배가 되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제가 아는 그 공군 장교인데, 이 예비역 장교인데 박사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교수도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자기가 미국 유학 시험에 다 붙어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IMF 터지는 바람에 미국 못 가고 한국 국내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수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던 그 사건입니다. 이거가 지금 다시 오면은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 실업률도 이제 IMF가 직전에는 3.1%였다가 IMF 한 달 후에는 4.5, 그리고 IMF 1년 지났을 때는 실업률이 이거 좀 틀리겠었네요. 한 8점 얼마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300기업이 도산당했다라는 뭐 그런 결과,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최근에 제가 본 그 중국 지도입니다. 일본에 이거 빨리 가서 고쳐달라고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대일 종족주의가 아니라 대일 민족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국제정치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보는 한일 관계 최악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2012년 사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간 사진이에요. 우리 땅에 내가 대통령이 갔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고 가셨는데, 그것이 외교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여러분, 이거 일본이 왜 이거 안 건드리는지 아십니까? 독도. 미국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예요. 미일 동맹, 한일 동맹이 엮여서 일본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한미 동맹이 끊어지는 그날로 저거 건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거 지킬 힘이 지금 있나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국제정치에서 영토는 불변의 요인이 아니다. 지키지 못하면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한반도, 압록강, 두만강을 우리나라 영토로 생각하고 한반도기도 그런데,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그것이 우리나라 땅이었던 역사는 500년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보다 훨씬 높이 올라갔었고, 고구려 때. 또 고려 때는 밑으로 내려왔었고, 고려 때는 압록강, 두만강이 중국 땅이었습니다. 조선 때 다시 올라갔고, 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기 그러면 조선 땅이 우리 땅이고 변하지 않는 거가 되죠. 만주도 우리 땅이 된다는 개념은 거기서 없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뭐 유명한 그 전쟁 자료에 다 나오는 그런 자료들이죠. 지금 현재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봤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국제정치의 그 변수가 되는 그런 과정을 봤는데, 저는 요번에 문재인 아베 싸움이라는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고 본다. 왜 이렇게 보냐면은 2000년대 한 2008, 9년, 10년 됐을 때 한일 관계, 피플 투 피플 관계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 일본에 한번 세미나 하러 갔는데 그 일본 여자들 순진해요. 배영준이가 친척이라고 그랬더니 정말인지 믿더라고요. 정말이냐고, 연사마가 친척이냐고. 그 사람들 뭐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방탄소년단 뭐 펴가지고 5만 장씩 다 팔렸다면요, 일본에 지금. 그리고 일본 아주머니들이 한글 배운다고 매 겨울연가 그냥 보고 또 보고 외우고, 그 겨울연가 프로 걔네 집이 춘천이죠. 그 집이 일본 관광 코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그리고 아베 부인이 뭐 김치 좋아한다고 그러고, 아베는 뭐 피로서 뭐 백제 그쪽하고 연결된다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반감이 독하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여론조사에 뭐 일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라고 나오는데 행동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본 방문객 1위가 대한민국 국민이죠. 제가 대학생들한테 그래봤습니다. 너희들이 중국하고 일본을 한번 느껴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일본을 가서 일주일 놀다가 중국 가서 일주일 놀고 서울을 와보라고. 서울을 중간에 들리지 말고, 또는 중국 가서 한 일주일 구경하고 서울 거치지 말고 일본 가서 한 일주일 그러고 와서 생각을 해보라고. 압도적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일본이 좋은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하고 친절하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일본 사람들 영어를 못해도 영어로 부르고 도망가긴 해요. 뭐 영어로 보고 막 도망갑니다. 일본 젊은 친구들 막 도망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비행기 3등 탔을 때 뒤에서 이거 팍 하면 팍 이렇게 뒤로 눕죠. 뒤에 있는 사람 물어보고 이거 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거 할 때 이거 뒤로 좀 넣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도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고, 그리고 싸워야 될 대상인지 친구가 되는 대상인지 이런 거 한번 잘 오늘 또 공부를 해봅시다. 이게 지금 일어난 시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이것들이 보니까 아주 그 시간이 타이밍이 묘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말이죠. 이거 미국이 6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러 가기 전에 청와대에서 약속한 겁니다. 한미 양국은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동의하였다. 그래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위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고위급 정책을 협의를 하고 훈련도 같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동의하였다. 이게 6월 30일 날 한미 양국 대통령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미국 외무부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이거가 바로 제가 98회인가 거기서 이제 설명을 쭉 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한일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3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한 다음날 일본이 야 너희한테 이거 아무거나 다 팔지 못하겠어. 이 세 가지 물건 그냥 막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심사하고 팔겠어. 그거죠. 안 팔겠다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라면요. 그거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99% 만들면 그 차는 안 가는 차입니다. 그거는 0이에요. 0. 100이 돼야지 완성품이 되는데 그 일본이 꼭 1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 30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이라는 게 중요한 거. 그래서 공과대학보다 수학과 물리학과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딱 치고 나왔다. 근데 그게 바로 일본이 한국이 이제 잘 나가니까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거야? 아니죠. 바로 미국은 일본 가서 야 한미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그리고 6월 1일 날 나온 미국의 국방부 보고서 그러니까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리포트라는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미국은 인도 태평양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힘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미일 세 나라의 연합이다. 그걸 뭐 그냥 한 챕터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강조했는데 일본 보고 너 일본이 이거 하는 거 한국을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이거라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말이죠. 이 싸움의 본질이 확실하게 우리 편을 하세요라고 일본이 시비를 건 거라고 봅니다. 이거 입장 어정쩡하지 말고 지금 중국이 저러고 북한이 저러는데 우리 셋이 뭉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 뭐 하는 거야? 나 안 뭉치는 것 같아. 라고 일본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우리를 앞설 것 같아. 너희가 한국이 일본을 앞설 것 같아. 그럼 난 너랑 사이가 나쁘니까 너를 아예 그냥 밟아서 없애버려야 되겠어? 그거라면 미국한테 일본 죽습니다. 이게 동네를 개판 만들고 있네 하고서 그것이 저는 아니라고 확실히 보고 그래서 이거 허락받고 하는 거야 뭐야? 저는 허락받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압도적인 분석가들이 일본이 이 정도를 미국의 허락이나 비유 없이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것들이 벨이 있는 놈이야 뭐야? 핵폭탄을 2발이나 얻어 터진 놈들이 저렇게 미국한테 설설기고 그래서 일본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미국의 냉전 이후의 정책은 일본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그 미국의 정책 그 도장을 받은 거예요. 하도 설설겨대니까 저놈은 길로 줘도 되겠구나라고까지 한 겁니다. 저는 말이죠. 일본이 지금 군국화 가고 우경화 간다고 우리가 아우성치는데 일본이 군국화 우경화 가는데 우리가 기여한 바는 없을까? 우리가 뭘 기여했다고 생각하냐면 북한이 일단 기여했습니다. 북한 덕에 일본은 무장을 하게 됐고 미국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너는 다시 영원히 무장하면 안 돼. 너는 저 나쁜 놈이니까. 그래갖고 손발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네. 너도 경찰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너도 자위대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일본 육군, 일본 해군, 일본 공군이 아닙니다. 해상자위대, 육상자위대, 뭐 항공자위대 이름도 웃겨요.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야금야금 펴가지고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지금 중국보다 센 거로 나옵니다. 세카쿠에서 2012년에 야단이 났을 때 그때 미국 학자들이 워게임을 돌려봤어요.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일본이 이기는 거로 나옵니다. 일본 해군이. 그러니까 이름은 자위대인데 일본 해군은 세계 2위로 나옵니다. 미국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사태의 원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본다. 단순히 역사전쟁에 대한 경제의 보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21세기 국제정치 권력 재편의 맥락에서 이 사건을 보아야 된다. 해양 세력, 민주 세력이 대륙 전체주의 세력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한국 너는 해양 민주 세력 아니야? 라고 미국과 일본이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양 민주 세력으로서 확실하게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 얘기죠. 그는 이 현재 정부가 말은 미국하고 동맹이 중요합니다 그래놓고 배다 보내달라면 안 보내고, 미국이 남진해에 군함보 내렸는데 안 보냈습니다. 요번에 지금 저 호르무즈 해협에 한 척 보내려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신문에는 요번에 스틸웰 뭐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와서 그거는 묻지 않았다. 그거 한번 물으면 되지. 그거 계속 와서 묻습니까? 보내라고 한번 얘기했으면 됐지. 예, 신문에 그거는 뭐 다시 요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 그런 식으로 언론까지도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어정쩡한 모습의 대한민국을 향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확실히 하라는 해양 민주주의 세력의 설득 및 강요다. 이번 사건을 나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해결하는 건 뭡니까? 내가 확실하게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그리고 삼국동맹을 확실하게 해서 대륙 전체주의 독재, 그 북한하고 뭐 중국의 그 거기에 대항을 하겠소. 확실하면 다 해소되는 거죠. 이게 뭐 한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뭐 무너뜨리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거를 반일 종족주의로 대체하고 있다. 바로 이 책이 나오자마자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저걸 정말 우리가 보고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 싸움은 경제전쟁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 지구체제가 개편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면은 저것도 하나의 자유민주 리버럴 스테이트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이나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이나 본질이 같아. 룰이 같을 거야. 라고, 그래서 중국을 막 길러줘도 돼. 라고 몇십 년 하다가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확실하게 판단한 것이 작년 금년이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펜스 부통령이 그 허드슨 연구소에서 우리가 중국이 커지면 민주자유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후원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견제하도록 하는 정책을 앞으로 구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전 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금년 이제 봄에 미국 그러니까 Committee on Present Danger, 그래서 미국 시민사회가 미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사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Committee on Present Danger 70몇 년에 소련이 막 세게 나올 때, 그래서 미국 사회가 그 소련의 그 팽창을 견제했고, 요번에 Committee on Present Danger CPD 땡 차이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중국이 심각한 위협이니까 미국 사회가, 미국 사회 전반이 트럼프를 죽어도 싫어하는 조지 소로스까지 같이 간편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과의 전쟁은 문명전쟁입니다 라고 국무부 그러니까 정책실장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캐런 스키너라는 그 여자 정치학자입니다. 흑인이에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그 사람을 폼페오 장관이 바로 지금 임명된 지 한 서너 달밖에 안 돼요. 미국 외무부 정책실장에다 갖다 놓고, 근데 그 캐런 스키너 박사 논문이 뭔지 아세요?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어떻게 몰락시켰는가. 그 폼페오 장관이 당신 중국을 어떻게 몰락시키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세요 하고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바로 그 미국이 지금 지구에 미국 주도의 미국 일극 체제를 다시 강화시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이 중국을 몰아가는 이 매크로한 점에서 봤을 때 그것을 몰아가고 있는 싸움에 한국이 북한도 이쁘고 중국도 이뻐 라고 앞에 서서 하는 거, 이거 제대로 해라 라고 나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면 다 보입니다. 한국은 지구적 차원의 권력 재편 전쟁에서, 즉 미국이 중국하고 함께 발전하기 어려워 중국을 견제하고 마치 소련, 옛날에 소련을 대했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어 라는 그 싸움에 한국은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를 일본이 미국의 허락 아래 한국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 문제를 이미 국가안보 문제를 규정했다. 일본도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씁쓸해요. 왜? 옆에 큰 나라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한반도가 통일되면 남한 곱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남한 더하기 북한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지은 뭐도 있고 그래서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그 동맹 엮여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일본은 남한이 통일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라고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끌거나 또는 혹시 한반도가 중국 편에 들어간다? 이거는 일본한테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네가 국가안보 문제라고 아예 얘기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한테 그 물건을 팔았는데 그것이 왜 북한으로 가니? 우리는 안 갔다고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갔다라고 증명을 해보여라고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접근 방법이 왜 갑자기 다이어트 나오거나 그거는 좀 접근 방법이 그 싸움의 성격에 맞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으면 버르장머리 못 고쳐주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제 그 얘기를 쭉 했던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이건 어디서 이 근거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이 무서워서 한국을 이 차제에 껴버리려고 이 싸움을 한다. 이게 전쟁이죠. 그렇겠지만 일본의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 이런 식으로 한국의 정부가 이 싸움의 성질을 규명한다면은 이 싸움은 그럼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결말이 나겠습니까? 약한 놈이 훨씬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오늘 그렇게 썼더라고요. 같이 가서 부딪히면 한국은 치명상, 일본은 찰과상.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할 때 기본 이론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주 심플한 이건 중학생도 이 주제를 쓰라고 그러면 이런 것을 써야 될 거예요. 인구 한국은 5,100만, 세계 28위. 일본은 그래도 1억 2,600만으로 세계 10위입니다. 인구가 우리나라의 2.47배, 면적 우리는 10만, 일본은 37만 7천. 넓은 나라예요. 일본 저 끝에서 저 끝까지는 하루에 못 갑니다. 그리고 GDP 우리나라 세계 10위로 1조 6천억, 일본은 세계 3위로 4조 9천억, 이제 4조 9,700억, 우리나라보다 3배. 국방비 우리나라는 392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0위, GDP의 2.6, 일본은 GDP의 0.6밖에 안 쓰는데 473억 불, 세계 8위. 그래서 우리 비율로 쓴다면은 일본은 1,360억 불을 써가지고 중국 다음으로 3위의 군사력. 중국도 26% 쓰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에 우리나라는 하여간 GDP의 42.2%, 우리나라는 수출 없으면 큰일 나는 나라입니다. 5,774억, 일본은 6,800억인데 세계 4위인데 일본 GDP의 16.1%. 그러니까 같이 부딪히면 누가 아파요? 우리는 42%가 날아가고 근데 그것이 일본의 16%보다 작고. 그래서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같이 부딪히면 한국이 3배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힘으로. 그런데 지금 이거는 마지막 완성을 위한 1%를 일본이 가지고서 싸움을 걸기 때문에 그건 그냥 심플리 100분의 1이 아니다는 그 얘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노벨상 보니까 우리나라는 1명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노벨상 1명 받은 나라가 2명 받은 나라가 45개국이더라고요. 2명 이상이. 그래서 노벨상 총 받은 나라가 75개국인데 46등부터 75등까지는 1명 받은 나라예요. 일본은 노벨상이 26명인데 이게 그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원천 기술이 있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심심해서 보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팔린 자동차 제일 많이 팔린 거 20종 중에 11개가 일제더라고요. 가보세요. 미국 가보시라고. 어느 도시도 전부 일제가 반입니다. 길에 일제가 반이에요. 이거 우리가 국력 분석을 정확히 하고서 그러고 싸우든 말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안 되면 허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이죠. 여기까지 하고 요 두 번째 주제를 강대국이 된 일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 강의를 하기보다도 제가 그 최근이 아니라 본 지 오래된 책인데 뭐 한두 번 그 이제 요게 그 저는 미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글 쓴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데 케네스 파일이라는 교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Japan Rising 2007년에 쓴 거예요. 일본이 지금 일어서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구입한 지 한 뭐 열흘도 안 되는 책인데 Japan in the American Century 그래가지고 또 같은 교수입니다. 케네스 파일인데 이거는 제가 그 뭐 누구한테 부탁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책이에요. 요거 2018년에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대국이 되어버린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그 뒷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